이제 이 터미널 창에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한번 IP 주소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ipconfig라고 확인합니다. 커맨드를 여기다가 실행해요. ipconfig. 이 명령을 실행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뭔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이게 여러분들은 한글로 나올지 영문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앞에 이렇게 영문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영문으로 나오나요? 한글로 나와요? 여기에 이더넷 어댑터라고 한글로 나옵니까? 네. 그 컴퓨터 환경이 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한글로 나오나 영어로 나오나?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는 항목이 있죠.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더넷 어댑터 V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이더넷 어댑터 VM웨어 네트워크 어댑터 VMnet 1, VMnet 8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찾았습니까? 네. 이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에 보면 여기에 IPv4 어드레스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값이 써 있죠? 그죠? 이 값이 여러분들 컴퓨터의 IP 주소예요. 그리고 그 주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입니다. 다 달라요. 옆 사람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내 거하고 비교해 봐도 다르죠. 그죠? 아마 옆 사람 거하고는 숫자 하나 차이일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아까 IP 주소는 32비트 이진수라고 했는데 왜 10진수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한 게 맞아요. 그거예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보기 편하게 한 거예요. 왜? 이진수 32비트는 얼마나 쓰기가 길어져. 쓰기도 길고 읽기도 힘들죠. 여러분들이 32비트 이진수 보고 이거 주소를 구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죠? 한 비트 하나만 달라도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러나 저렇게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때요? 눈에 탁 띄고 바로 옆 사람 거하고 주소도 확 구분이 되죠? 10진수 숫자 가지고. 이진수로 써 있었으면 아마 구분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긴가민가하고 한 비트씩 32개 다 따져봤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32비트 이진수가 10진수로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이거 32비트를 8비트씩 자릅니다. 잘라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걸 10진수로 표현해요. 그러면 저 각각의 점 사이에 들어갈 숫자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350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8비트의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했는데 그것이 350이 될 수 있느냐? 8비트 이진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죠. 결국은 물어보는 게. 8비트 이진수 제일 큰 것은 255. 좋습니다. 답은 255죠. 10진수로 하면 255고 이진수로 하면 8비트 이진수의 제일 큰 거는 그쵸. 1이죠. 전부 1. 1111, 1111이죠. 그죠? 제일 작은 거는 0000, 0000일 거고 제일 큰 거는 1111, 1111이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350은 안 된다. 저기 올 수 있는 10진수 각각 4자리는 0에서 255 사이가 가능한 거죠. 이게 8비트잖아요. 8비트면은 2의 8제곱 빼기 1까지가 가능해요. 0에서. 이거 아마 디지털 공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2의 몇 제곱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2의 10제곱까지는 그냥 몇 제곱 그럼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 2의 4제곱? 16. 그렇죠. 2의 9제곱? 안 나와요? 네. 6제곱이 64고 7제곱이 그러면 그거의 2배고 8제곱은 그거의 또 2배니까 128, 256 9제곱은 거기에 또 2배니까 512가 되겠죠. 그죠? 10제곱은 그러면
1024. 10제곱은 쉬워요. 10제곱은 대략 1000이고요. 20제곱은 대략 100만. 보통 킬로, 메가 그렇게 부르죠. 10제곱이 킬로, 20제곱이 메가, 30제곱은? 30제곱은 기가, 40제곱은 테라. 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있다면 이진수에 대한 개념 그 정도. 물론 이 1장 뒷부분에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숫자들이 그 IP 주소다. 그럼 내 거는 이렇게 IP 주소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접속하려고 했던 아까 그 서버의 IP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서버 이름을 가지고서 도메인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이 서버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알아내고 싶은 거는 www.dtc4.net이에요. 여기 CMD 창에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커맨드는 nslookup입니다. 하고서 이름을 써주세요.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결과를 얻었나요? 참, 내가 한 거 깜빡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실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실습 점수에 들어가는 실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수화 시키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것을 메모장에 붙여 넣으세요.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그 실습했던 내용을 전부 다 담아서 제출을 하면 돼요. IP 컨피그 했던 것도 담아주세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과가 www.dtc4.net에 대한 네임 서버의 룩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회하는 거죠. 네임 서버를 조회해서 www.dtc4.net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 IP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고 명령을 실행한 거고요. 그 결과 146.56.117.111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합시다. 첫 번째 좀 맞춰서 여기는 했는데 첫 번째 거도 맞췄어요. IP 주소 알아내는 거? 네네. 예. 이거는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요. 이 창에서 퀴트해서 나가세요. 네. QUIT 엔터. 네. 거기서 위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가 IP config은 여기서 안 했던 모양이네. IP config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우선 어떤 학생은 보니까 NSLOOKUP에서 그냥 이렇게 된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그 대화형 모드입니다. NSLOOKUP 커맨드의 대화형 모드예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NSLOOKUP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일반 명령은 실행이 안 돼요. 다시 이 상태로 빠져나가려면 여기서 quit이나 exit를 하면 됩니다. exit로 해볼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걸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가 다르죠. NSLOOKUP으로 들어가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고 터미널을 열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르죠?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NSLOOKUP www.dtc4.net까지 전부 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IP config는 그냥 IP config. IP에 대한 설정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 정보들을 확인하는 커맨드예요. 그래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193.194.195.51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146.56.117.111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내 PC의 주소가 223.194.165. 저는 5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하려고 하는 이 www.dtcinfo.net의 IP 주소는 146.56.117.111이에요. IP 주소가. 그러니까 이러한 IP 주소를 갖는 호스트와 이러한 IP 주소를 갖는 호스트 간에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 통신을 한 결과가 이거를 받아온 거죠.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여기다가 이름 대신에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해볼까요? 이거를 여기다 입력해 볼게요. 주소창.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중간에 어딘가에 DNS 서버가 있어서 우선 이 브라우저에서 여기다가 뭘 물어봤냐면 www.ttcinfo.net의 IP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146.56.117.111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 제일 먼저 1번, 2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이제 요리로 146.56.117.111 근데 여기에 접속을 하는데 앞에 어떤 조건이 붙었느냐? http://라고 하는 게 붙었죠. 여기에 아까 노트패드에 주소창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력한 거나 이렇게 입력한 게 같다고 그랬고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 온다고 그랬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접속하는 거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 DNS 서버는 그럼 누구냐 하면 여기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nslookup 하고 www.ttc4.net 했을 때 여기에 servers라고 나오죠. 이 서버에 접속해서 알아낸다고 그랬는데 그 DNS 서버의 이름이 kns.coronet.net입니다. 그거고 주소는 168.126.63.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죠. 얘가 사실은 168.126.63.1 kns.coronet.net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이건 이름이고 이거는 IP 주소고 여기도 이름 IP 주소. 그래서 제일 먼저 브라우저에 입력한 이름에 대해서 이 168.126.63.1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는 서버의 IP 주소를 문의해서 이것의 IP 주소를 알아냈고 그 IP 주소로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가 와서 브라우저 창에 보여진 거죠. 이게 그 보여진 결과고 이 내용은 브라우저 창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였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포매팅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실제로 온 컨텐츠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걸 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그 소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이러한 내용이 브라우저 창에서 예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body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슬래시 body로 끝나죠.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이 내용. 그 앞에는 헤드라고 나오죠. 그죠? 헤드는 뭐냐면 이 body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사전 정보들을 세팅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 해서 나오잖아요. 타이틀 해서 나오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요 창 탭에 써 있는 글씨. 아파트 HTTP 서버 테스트 페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여기 아파트 HTTP 서버 테스트 페이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면 나오죠. 뭐 등등. 그리고 실제 바디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2 테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powered by 아파치 HTTP 서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냥 단순 텍스트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뭔가 꾸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다 꾸밈이에요. 꾸밈. H1은 뭐 제목 크기 사이즈를 뭐 얼마로 한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얼마로 한다. BR 그러면 이거는 줄을 넘긴다. 뭐 그런 그 페이지 포매팅이나 문자 포매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뭐랄까 태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태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꾸미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줄 넘겨서 요걸 보여줬죠. 그죠? 요걸 보여주고 줄 넘겨서 요걸 보여줬어요. 폰트 사이즈는 1 줄여서 스트롱 붉은 글씨체로 이걸 표현했죠. 여기에 -1 사이즈로 줄여서 했고 뭐 등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컨텐츠가 사실은 이 서버 안에 있었고 그 서버 안에 그 컨텐츠가 브라우저로 와서
우리 눈에 예쁘게 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개입이 됐어요, 이미.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브라우저에 이러한 것을 입력했을 때 노트패드 어디 갔지? 이 브라우저 창에 이것이나 또는 이것을 입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브라우저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접속을 해서 컨텐츠를 가져와라. 근데 그 컨텐츠는 뭐냐면 여기에 슬래시 하고 끝나면 기본 컨텐츠가 그 서버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을 때 기본으로 전달할 컨텐츠. 그것을 가져와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가져올 때 가져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가져올 것이냐. 그 컨텐츠를 다루는 프로토콜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냥 웹페이지에서 웹 서비스를 받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메일을 발송하고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대방하고 접속해서 채팅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심지어는 방금 아까 했던 이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IP 주소를 받아오는 것도 또 뭔가 컨텐츠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받을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다 다른 프로토콜들을. 그것을 주고받기 위한 대화로. 그건 뭐하고도 같으냐면 내가 은행을 가서 하는 대화의 종류와 주고받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형식도 다르고. 내가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음식점에 갔을 때, 내가 백화점에 갔을 때, 내가 요청하는 컨텐츠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액션들이 절차나 또 주고받는 언어라고 하면 뭐하지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누구랑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주고받는 형식, 그 메시지의 형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이 다 뭘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프로토콜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뭐에 해당하느냐? 컨텐츠의 관점에서 본 프로토콜이다 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는 이제 이동하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DNS 서버에 요청해서 받는 거나 이것도 www.dtc4.net의 IP 주소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게 그 메시지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DNS 서버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나한테 그거는 IP 주소 이거입니다 하고 주는 것도 그 정보가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HTTP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뭔가 이 서버에 기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동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내온 메시지가 여기서 나한테 이동했죠. 그 이동한 메시지가 실제 컨텐츠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동하는 관점은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아까 본 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받아온 컨텐츠의 한번 내용을 포맷을 본 거예요. 그 HTTP의 형식에 맞게. 그거고 뭐 다른 건 우리가 안 봤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각각의 이런 프로토콜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컨텐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DNS 서비스 또 HTTP라고 하는 웹 서비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의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절차로 주고받을지 그 안에 그 컨텐츠 안에 어떠한 포맷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다 이거지.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 분석이에요. 그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관점에서 주고받는 그러한 절차들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이 이동하는 것 측면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배달을 시킨다 치고요. 그럼 짜장면을 배달했을 때나 치킨을 배달했을 때나 그 배달 서비스는 어때요? 컨텐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배달이 되겠죠. 또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를 한 대 주문했을 때나 아니면 뭐 신발을 하나 주문했을 때나 배송은 어때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배송이 이루어지죠. 그 안에 내용물이나 이런 건 다를지언정 쇼핑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프로토콜과 데이터의 이동 프로토콜은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 프로토콜은 사실은 서비스와는 상당히 좀 독립적으로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 어쨌든 똑같은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잖아. 뭘 내가 주문해서 받든지 간에. 또는 배달을 하면 똑같은 뭘 주문했던 똑같은 배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고받잖아.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조금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네트워킹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서버나 아니면 그 뭐 보안 이런 쪽을 하려면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토콜들을 이제 여기에 조금 이그젬플을 나열해 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동과 관련된 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서비스나 컨텐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앞에 이게 바로 웹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종류를 그 서비스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그걸 위한 컨텐츠 관점에서의 절차다. 이렇게 보면 돼 있어요. 웹 서비스의 컨텐츠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그게 뭐냐? HTTP라는 프로토콜이고 저것이 뭐의 약자냐면 HTTP.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일종인데 사실은 이런 게 하이퍼텍스트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컨텐츠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컨텐츠들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태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텍스트 문서. 그 태그들은 이러한 그 웹페이지와 같은 그런 꾸며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그 클릭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노트패드에서 보듯이 이런 단순 텍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자들만 있지 이걸 꾸밀 방법은 없죠. 노트패드에서는. 노트패드에서 뭐 빨간 글씨, 기울임체, 폰트 바꾸기 그런 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오로지 그냥 문자 정보만 있죠. 문자에 대한 꾸밈은 없죠. 여러분들이 노트패드에서 뭐 이거는 폰트 10 사이즈, 이건 폰트 20 사이즈, 뭐 이거는 기울임체, 이거는 밑줄 안 되잖아요. 오로지 문자만 들어가지. 그런 건 그냥 일반 플레인 텍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뭐 단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줄도 긋고 뭐 이렇게 반전 색깔도 반전시키고 이건 지금 밑에 바탕 흰색 폰트에 밑에 바탕색 하늘색을 한 거죠. 줄도 긋고 또 그림도 막 집어넣고 그 그림에 다른 곳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링크라고 부르는데 링크도 표현하고 이런 문서를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해요. 하이퍼텍스트 문서. 하이퍼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런 컨텐츠들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단순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꾸며져서 브라우저 창에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는 문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서버에 요청을 하는데 어떤 프로토콜로 요청하냐?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저쪽 서버에서 즉 www.gcp.net에서는 누가 동작하느냐?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비스를 하는 소위 웹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접속을 하면. 그러면 저거 말고 또 있습니까, 교수님? 예, 있어요. 네, 접속해 볼게요. www.dt4.net에 그럼 이렇게만 접속을 할 수 있느냐?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STSC라고 하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www.dtcinfo.net 똑같은 사이트를 접속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HTTP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서비스죠.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보세요. 원격 데스크탑 연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도 한번 해볼 텐데 리눅스 시스템 구축하면 해볼 텐데 이렇게 그 저쪽 컴퓨터의 서버에 데스크탑 접속을 한 거예요. 이게 리눅스 컴퓨터거든요. 윈도우 데스크탑처럼 이런 데스크탑인 거죠. 이게 뭐 이런 여기 웹브라우저 실행할 수 있고요. 이건 내 컴퓨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원격에 www.digital4.net에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브라우저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데스크탑 화면을 원격에서 볼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단순 파일 전송이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의 화면을 그대로 전송해 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컨텐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위한 또 다른 컨텐츠를 전송하고 주고받기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RDP. 원격 데스크탑 접속을 위한 프로토콜. 그럼 또 이거 말고 또 있느냐? 또 있어요. 윈도우에서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런 터미널이 있잖아요. 여기서 명령어 실행할 수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 리눅스에도 이런 명령어를 접속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 터미널을 한번 접속해 볼게요. 방금 아까 이 사이트 SSH라는 프로토콜이고요. OPC라는 유저로 www.dtcinfo.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이트는 똑같아요. 접속하는 사이트는. 접속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건 리눅스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nslookup 명령은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www.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사이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소를. 어디? www. 어디 많이 가나요? 여러분들? 유튜브요. www.youtube.com을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www.dt4.net이라는 사이트에 마치 윈도우의 그 명령 프롬프트 창처럼 그 창으로 접속한 거예요. 명령어 실행할 수 있는 창으로. 여러분들은 접속 안 돼요. 이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리눅스 공부하면서 해볼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이 리눅스 머신을 하나 가상으로 실행했어요. 여기서 해볼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youtube.com에 대한 IP 주소를 이제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저쪽 내가 접속한 저 사이트에서. 이건 리눅스 명령입니다. 근데 윈도우즈나 똑같이 호환되는 명령이라서. 자,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는 이거는 뭐냐면 그 주소를 이거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네임 서버 주소죠. 우리 아까는 이게 얼마로 나왔었냐면 여기에 168.126.63.1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엔 저쪽 리눅스 서버고 거기에서는 또 네임 서버 주소가 다르네요. 이거로 돼 있고 이것의 주소는 보면 한 대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142.25.42.174 이건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물론 나는 지금 리눅스에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해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이게 한 대가 아닌 게 유튜브는 서버가 한 대가 아니에요. 수많은 서버가 동시에 이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주소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를 해봤냐면 똑같은 www.dt4.net이라는 컴퓨터에 접속을 했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웹 서비스라고 하는 그 웹브라우저, 뭐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HTTP 프로토콜로 웹 콘텐츠를 가져와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RD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 데스크탑 접속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SSH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원격 그 텍스트 터미널, CMD 창 같은 그런 터미널 접속도 해봤어요. 이것이 다 각각 다른 컨텐츠들을 주고받기 위한 다른 프로토콜들이다. 이건 컨텐츠 관점에서 본 프로토콜이다. 근데 이것을 주고받기 위한 이동 관점에서는 그 위에 컨텐츠가 방금 아까 봤던 이런 웹 서비스이건 아니면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이건 아니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코맨드 라인에서 명령어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받는 그런 컨텐츠이건 다 똑같은 규격화된 포장된 박스로 보는 거예요. 그냥 택배 회사에서는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택배 회사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물 보고 배달하나요? 아니죠. 뭘 보고 배달해요? 그냥 박스에 적혀 있는 송장 보고 배달을 하죠. 그죠?
그럼 그 배송 시스템은 그 안에 떡이 들어있던, 커피가 들어있던, 뭐 자전거가 들어있던 똑같죠. 그 이동하는 관점에서 그 프로토콜이 있다 하는 거죠. 위에 각 서비스별 프로토콜이 있고 그 서비스의 컨텐츠들을 이동하는 또 통합된 프로토콜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학기엔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컨텐츠가 이동하는 것을 한번 프로토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번 학기에 뭘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이 돼서 저기 가서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와서 나한테 보여지겠구나 하는 것을 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보자. 알겠죠? 이걸 배우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한 단계 확 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칩니다.